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신규 출입 뉴 미디어 풀에 시사인이 선정이 됐다. 아, 이게 축하받을 일인지 아니 근데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예. 시사인이 무슨 뉴 미디어예요? 저희가 유튜브를 기반으로 이번에 취재한다라는 내용을 써냈기 때문에 뉴미디어 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럼 김은지 기자가 출입하십니까? 아니 대신 저희 또 유튜브 출연한 다른 기자가 네. 출연하게 되고요. 출연이 아니라 취재를 하게 되고요. 네, 말이 헷갈리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좀 변한 시기에 변한 모습들이라는 생각이 저희 편집국 내부에서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뉴미디어로 저희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 때문인데 실제로 가입서를 써낼 때 보면 구독자 수가 얼마이고 이 채널의 규모라든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있는지와 함께 그 취재 기자가 어떤 식으로 활동할지에 대한 것들도 써내게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참 변화한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는 주간지 기반으로 해서 출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주간지 기자로서 그 안에 출입 요건을 채우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거든요. 매일 가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주간지 노동 업무와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하다가 좀 나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고 이번에 새 계기로 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사인 유튜브에서 청와대 얘기 얼마나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네, 이제 고정 코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잘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얘기하세요. 굳이. 삐딱선 정신에 여기까지. 시종일관 삐딱선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추가 취재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곽 기자가 출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엄호하는 거죠. 저 뭐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거. 그러니까 뭐. 이게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니까 이게. 아유, 저희 팔은 이쪽으로도 이해 많이 충돌이에요. 굽습니다. 이해 충돌. 저희 시선 집중으로 굽고 있는 그렇죠. 팔은 MBC 뭔가요? 양아들인데 제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길 열렸지 뭐. 그렇죠. 예, 네. 새로운 취재처가 생기게 된 건데 예. 그러니까 워낙 뉴스가 많이 나오는 곳이어가지고 기대 반 걱정 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다 어떻게 청와대 출입할 때 복장도 좀 약간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복장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고 우선은 예전처럼 뭐 신원하기 로퍼 안 신었다고 뭐 무슨 뭐 슬리퍼 신었다고 뭐라 하는 정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요? 아, 그렇죠. 네, 청바지 입고 막 하고 이래 되는 건가요? 그것도 가능한지 저희가 3월 중순 초중순부터 출입을 하게 되거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시사인 청와대 출입 기자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회사에 의상 구입비를 청구를 하세요. 예, 훌륭한데요. 저희 기자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주 신박한, 네, 그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옷값이 티만 해도 몇만 원인데, 그죠? 요즘 딴 얘기인데 제가 국회 출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반바지 입고 회의 취재하러 들어갔다가 예. 제가 밭글이 돌았어요. 그 자체가 화제가 되어서. 오마이뉴스 당 출입 기자 아침에 반바지 입고 회의 취재하러 들어가. 이 정도로 그때만 해도 국회가 거의 정장 입지 않으면은 출입 기자들 그 정도 복장 규정이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있던 거죠. 근데 여름만 되면 반바지 입잖아요. 지금은 많이 풀렸죠. 그거 자체가. 이제 그 그런 거 모습이 보면은 눈에 띄어서 입길에 올랐다라는 거죠. 네, 네. 약간 청와대 출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마이크 잡고 이런 것 좀 격식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복장보다는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고 무슨 취재를 하냐가 중요한 거죠. 일단 네. 아무튼 의상 구입비 일단 청구하고 보세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당명 개정은 선거 뒤로 미뤄진 거죠? 아니요. 또 아니야. 확정이 아닙니다.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했다던데요. 그러니까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견을 모았고 의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종 확정은 원래 어제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의총에서 2시간 동안 그날리를 치고 결정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근데 간판 앞에 붙여놓은 빗금은 뗐어요. 수정 그거 테이프 뗐나요? 그건 뗐어요. 어제 저녁에 뗐어. 그거는 사실 안 하겠다는 건데 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논리가 일단 지금 선거 앞두고 당명 바꾸면 유권자들 혼란 준다 이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대외적인 명분이죠. 아니 근데 그게 이유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그걸 몰라서 그럼 당명 추진은 했냐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당이 뭐 생각이 없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게 당 이름 바꾸는 게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만약에 당 이름 바꾸잖아요. 100% 국민의힘이라는 당 새로 나옵니다. 새로 이 선거 앞두고 만들어가지고 어딘가에 또 비례명부에 끼워 넣을 거란 말이죠. 잠깐만 근데 당명 그대로 못 쓰게 돼 있지 않나요? 이전에 쓰던 거? 그럴 텐데요. 아니 그거 해갖고 예전에도 지금도 보면은 막 예전에 봤던 이름 당들 막 나오고 한 적들이 있었어요. 살짝씩 바꾸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래 항상 이제 상수로 존재하는 리스크인 건데
이거를 만회해야 할 만큼의 시너지가 이번 당명 바꿔서 나올 거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종량을 해봤을 때 해봤더니 분위기가 영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약간 접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절윤 선언의 또 다른 퍼포먼스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간판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한테 평가받겠다. 국민의힘으로서 과거에 계엄을 옹호했던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는 사실 상징적인 조치였었는데요. 그것은 지난주 2월 22일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난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결을 같이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당간판 안 내리고 이들을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윤 선언은커녕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계엄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의 연속으로서 지금의 행태들을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후보가 2개로 압축됐다면서요. 네,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근데 이건 천하람 의원이 여기 나와서 했던 얘기니까 제가 인용을 했는데 미래연대면 줄이면 미련당이 되는데 어감이 좀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 하던데. 뭐 국힘당도 어감이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당을 붙이겠다고는 안 했으니까 미연 네. 정도이긴 그러면 하겠죠. 미련? 뭐에 대한 미련인데요, 그러면? 네.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 이런 걸까요? 약간 넘어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제 의총 얘기는 뭐 아까 뭐 박정호 의원하고 많이 해가지고 뭐 다시 안 여쭤보겠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의 태세 전환을 네. 가지고 당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실 윤상현 의원의 어떤 본질적인 게 나온 거죠. 이분은 항상 이제 생존 스킬을 항상 켜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항상 유리할 때 붙을 때 붙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류에 항상 그 밀착해가지고 살아남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 저쪽으로 해가지고 쑥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하면서 윤핵관 외친 쪽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반성문도 쓱 써면서 약간 자기가 좀 그래도 수도권이니까 약간 좀 모양새 취했는데 그래 일요일 날 그렇게 SNS 써놓고 나서 어제는 또 막 근데 지도부는 흔들면 안 되지. 지도부는 그대로 가야지. 어제 전쟁을 앞두고 장수를 바꾸지 또 이런 말 하잖아요. 양쪽에 다 발 걸쳐두고 여기저기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거죠. 1년 지나면 국민들 다 까먹는다라는 이야기로 계엄 직후에 국민들한테 굉장한 인상 깊은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불쌍한 김재섭 의원 물어봤던 거고 그 말을 한 건 윤상현 의원이었는데 네. 덤태기는 김재섭이 다 써가지고 그렇게 됐었죠. 그 모습의 연장으로서 봐야 되지 않나. 뭐 하루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보는 것인지 하루하루 입장이 저렇게 다른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수도권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절윤의 필요성을 좀 더 이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계엄 직후에 서부지법 폭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상현 의원이 책임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뭔가 속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의미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의 그 반성문, 사실 반성문도 자세히 보면은 본인이 탄핵을 반대하고 거리에 나갔다는 걸 반성한 건 아니에요. 나갔는데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되게 뭔가 두루뭉술이라기보다 포괄적으로 전 반성하면 잘못한다고 했지. 전형적으로 이게 좀 잘못된 비유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와이프한테 혼났을 때 너 잘못했지.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반성은 하는데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뭘 잘못했냐 물어보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럼 대답을 해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반성은 하니까 반성은 하겠는데 내가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순간 한쪽 진영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어게인 쪽과도 적당히 이거를 유지하면서도 좀 이쪽하고도 좀 포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상한 반성문이 나오고 또 이상한 말 물어볼 때마다 기자들이 할 때마다 되게 이상한 이 대답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균열이다. 당권파 당에서의 주류하고 가까웠던 사람들도 조금씩 이제 이탈할 조짐이 보이는구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정도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99일이죠. 예. 99일 석달. 예, 어제가 딱 100일이었다라고 지방선거. 합니다. 예. 동료 의원들 평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요. 뭐 특별히 놀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려니 합니까? 저분 이제 항상 그렇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약간 친한계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윤상현 의원의 변화 같은 게 다른 주류 의원들한테 좀 번지려나 혹시 그렇게 되면은 사퇴 여론이 조금 압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친한계 희망 회로가 있긴 하죠. 네. 그래요. 그러기엔 어제 의총에서 너무 힘없이 지나가 버려서 여전히 에너지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의 이런 태세 전환은 어떤 식으로 해석은 조금 전에 곽우신 기자도 비슷하게 해석을 해주셨지만 이제 주류에 몸을 담는 어떤 특유의 어떤 후각이 발달돼서 이런 행태가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가 이거다라고 지금 전제해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닌 것 같던데.
그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다른 이제 여론조사를 장동혁 대표가 많이 인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원의 상당 부분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숫자를 들고 와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의도 연구원 발이라고 전해지지만 참석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그 75%가 지지했다는 이제 그 여론조사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당원 주권, 당원이 당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안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국민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윤상현 의원의 얘기는 태세 전환이라는 개념은 안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가 아직까지는 그 개념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간 보시는 거죠. 왔다 갔다. 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직 공천권 행사를 각 의원들이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천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텐데 각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두고 사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를 뺏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개혁파, 소장파라고 불리는 의원 중에서도 우선은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에 내가 좀 입장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직은 그 시간이 안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어제 굉장히 재밌었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총과 상관없이 주호영 의원이 주말에 출판 기념을 했어요. 대구시장 나가잖아요. 그래서 20일, 23일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보도자료 나왔을 때 이 보도자료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도부 축사가 없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의 메인 그 주제가 각이 뭐냐면은 장동혁 축사를 안 받았다. 장동혁 축사 없이 차분하게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가 그 보도자료의 메인 테마예요. 그걸 홍보 포인트로 잡았어요. 주호영 대구에서 출마해서 대구시장 도전하겠다라는 국회 부의장 출신도 장동혁이 저희 와서 축사 안 했습니다. 전 축사를 거절하고 안 했어요가 홍보 포인트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대구 서문시장에서 약간 장동혁 대표 좀 굴욕당했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핵심 지지층 내에서도 장 대표에 대한 인기가 좋지 않아요. 지금 당의 방향이 이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류들이 윤상현이 갑자기 간을 보기 시작하네. 주호영이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친하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조차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퍼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장 대표 체제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관심 인물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인데 야상 왜 입고 나왔대요? 본인은 야전사령관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죠. 남대문에서 직접 구매했다고 5만 원 주고 하더라고요. 거물을 들여서. 저 젊을 때 맨날 이런 거 입고 다녔거든요. 왜 입으셨습니까? 아니 저희 고향 말이 또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군복에 대한 친숙함. 그리고 여름에는 해군 카키복 입고 다녔고 겨울 되면 그 야상 점퍼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 너무 친숙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 사실 시점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옹호한 정당이라는 여전한 비판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계엄 사령관처럼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당장 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진짜로 일부러 입고 나온 것 같아요? 일부러 입고 나온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이 위기 상황이고 야전 사령관으로 보이려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우리 오히려 12.3 내란만 연상. 그게 연상된 것 때문에 이제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본인이 또 억울하니까 SNS에 약간 좀 억울한 식으로 막 썼잖아요. 뭐 시어머니들 유별난 시어머니들이 많다부터 해가지고 뭐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비유들도 써가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정도 이걸 가지고 계엄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면은 뻥이면 병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입을 거라고 했고 실제로 20일 날 첫 회의 때 입어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어제도 입고 나왔죠. 근데 지금 입기엔 약간 추울 텐데. 실내니까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남은 지방선거 기간 동안 본인 회의 때까지 계속 입을 거라는 의견을 천명했기 때문에 이 장면은 계속 반복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옛날에 그 순천에서 막 호올 때 보면 밀짚 모자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던 장면이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거가 사실은 되게 이 사람의 정치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겠죠. 그렇죠. 네. 또 다른 시그니처를 만들어낸 거긴 하죠. 개별 정치인으로서는 이렇게 화제를 모았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텐데 당 전체 전략으로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종합 질문으로 가구신 기자한테 반바지 입고 취재했던 기자 입장에서 야상 패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TPO가 써 적절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다른 거하고 뭐하고 맞물리냐면 전 처음에 무슨 계엄을 연상시키 누가 봐도 약간 너무 그 이미지잖아요. 약간 예전에 무슨 뭐 전두환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지금 싸우려고 한 대상이 누군지가 조금 궁금해지기는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현역에 대해서 현역 불패 이거 깰 거야 현역 프리미엄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오세훈 박형준 노리는 건가 또 장동혁의 이거 오도를 받아가지고 칼슘 추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또 공관이랑 당 지도부가 갈등이 있죠. 공관위원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문제로 제기가 됐고 한 분은 결국 자진 사퇴를 했고 네. 한 분은 남아 계시죠. 그리고 이 한 분이 사퇴하는 것도 이전 공관위원회 끝까지 말렸어요. 본인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본인이 다 지키겠다는 SNS 메시지를 냈었고 어제도 한 명 갈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도 내보내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 보게 되면요. 이정현 위원장이 나 이거 안 밀릴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민주당과 연이 있었던 공관위원들이지만 나 다 안고 갈 거고 내가 하려고 공천으로 갈 거야. 지도부 더 이상 뭐라고 하지만 한 명 나갔잖아요.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정현 위원장이 여기서 안 밀리려고 하네? 당 지도부 말을 안 들으려고 하네? 그 말은 여기서 본인이 밀리게 되면 쭉 공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둔 거고 본인이 다른 생각할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저 야상을 입고 싸우려는 거 혹시 당하고도 한번 부딪히려는 생각이 있는 건가? 라는 물음표를 살짝 띄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공했네요. 이미 옷만으로 이런 해석을. 근데 가지고 저는 있으니까. 야상보다 더 눈길 끈 게 헌법 시험 본다면서요? 헌법 시험. 네.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헌법시험의 1번은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OX 해야 됩니다. 이게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거든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1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 약식 논술이라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하여 간략히 논하시오. 지도부가 과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동혁은 절대 한 줄도 못 쓰고 이거 쓰겠네요. 무죄 추정의 원칙.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헌법 시험 본다고 보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뭐 사전이면 이게 이제 그 시험 문제 유출이 되니까 사후에라도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출제되는지 좀 꼭 좀 알려주세요.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경기도지사 도전을 하려다가 불출마 선언을 했고 서영교 의원은 또 서울시장 도전을 하려다가 불출마했고 네. 예. 좀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100일이잖아요. 이제 어제가 기점으로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정작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비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이 각각의 후보 예비 후보들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두고 남은 후보들이 벌써부터 러브콜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김병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롭 이야기를 하니까 각 후보들이 굉장히 그 김병주 후보의 어떤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막 글을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지사 내부 지금 경쟁 구도는 되게 박빙이더라고요. 그죠? 김동연 현 지사,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 그다음에 한준 의원. 3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안기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3강이 주요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병주 의원의 이제 이 지지세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서울, 네.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요? 뭐 서울시장 서울시장 선거 같은 거 어제 어쨌든 서영교 의원이 어쨌든 드롭을 하게 되면서 또 박주민 의원이 또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2파전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 싶은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정원호 대 박주민 그렇죠. 이렇게. 그래요. 이게 본격적으로 선거 스타트 됐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이제 구도가 정리되는 모습인 것이죠. 어떤 식으로 표가 나눠 먹을지에 대해서 지금 각자 후보들의 표 계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무조건 그 경선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네, 룰 네, 세팅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예요? 경선 시점은 언제로 잡혀 있어요? 3월 초에 아마 일정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어제 이제 시작해가지고는 뭐 면접 보고 이제 예비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일정을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경선을 왜 여쭤보냐 아까 박정화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의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경선하면 오세훈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떨어질 그런 수 이야기가 있죠. 어제 오늘 나온 게 사실 저도 아니긴 계속 하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그 어제 그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천에서 들고 온 그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당원 지지층에서 당원들이 혹은 지지층 중에서 이제 윤석열에 있는 원하시는 분이 75%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오세훈 시장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5대5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실제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동욱 같은 분이 당이 원하면 나가겠습니다. 당이 원하면 경기도로 나가야지. 무슨 서울은 더 험지로 가야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나도 서울 지역구니까 서울에 한번 슬쩍. 배현진도 지금 이제 공천권도 못 쓰니까 이런 식으로 눈치 보는 거잖아요. 뻔한 속셈이 또 나오는 거죠. 아무튼 기자 출신들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결론이
네, 뭐 여러모로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본인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사실 거기에 얼마나 인원이 붙느냐가 핵심인데 각각의 장도적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각각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을 좀 아직 받지 못해서 오세훈 시장이 과연 이제 본선 경쟁력까지 뚫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점점 좀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강력한 그 이제 블랙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 다크호스로 나오는 게 안철수 이게 나오는 거죠. 이사했나요? 아직 뭐 오늘 시기적으로 저희 방송의 테마는 이사입니다. 이렇게 아직 이사인들까지는 잘 뭐, 봐야죠. 네. 어떻게 경기지사는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장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장로 대표를 요새 또 은근히 좀 밀어주고 있잖아요. 아, 그 지역구는 경기도잖아요. 아, 일단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명분이 없는 게 본인이 경기지사 안 나가는 명분은 자기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임기도 다 얼마 안 됐는데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나는 지방선거 안 나갈 거다가 원래 이 안 나가는 명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도지사는 안 나가는데 서울시장은 응? 하면서 약간 여지를 남겨두고 왠지 여조하면은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기류가 자꾸 느껴지고 풍겨진다는 거 여의도에서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고려하는 옵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참 명분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스스로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또 한편은 이제 공직 사퇴 시한이 이제 임박했죠. 네네. 이제 거기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하는 이것까지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마지막까지 봐야 될 텐데 사실 라인업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건 사실이어서 아마 우리가 짐작하는 범위 아닐 텐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깜짝 카드를 특히나 청년 젊은 층을 대상으로 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게 얼마나 깜짝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인재영입 1호 발표 어제였는데 수요일로 미뤄졌거든요. 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 1호를 영입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송영길 변수가 민주당 내 역학구도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지금이 아니라 8월 전당대회를 그렇죠. 염두에 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내 입성을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 물어봤거든요. 또 이사 가냐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셔갖고 네. 개양을 해서. 근데 사실 뭐 지금 나와 있는 김남준 전 대변인과의 경쟁 구도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두 분 모두에게 윈윈인 것 같거든요.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원내 입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메시지가 단순히 지금 이번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당의 구심점을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고 그리고는 지금 당의 어떤 리더십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을 가장 잘 보좌할 수 있는 건 나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 당권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저 정도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정치인의 메시지라고 어떻게 하는 보면 게. 김민석 총리하고 또 대결 구도가 설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결과 이후에 양당이 모두 상당한 이 정계 개편과 맞물리는 폭풍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합당 문제, 민주당 내 당권 문제도 마찬가지. 국민의힘은 또 이 당직 개편 어떻게 할 건지, 지도체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폭탄들이 약간 시한폭탄으로 뒤로 미뤄져 있는 거죠. 일단은 선거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서 보통은 선거 끝나면은 약간 쉬는 타임이 와야 되는데 선거 후에도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 기자들이. 그런데 우리 두 번 기자의 어떤 진단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그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뭐 아주 격론이 오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묻어나왔던 한 갈래의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의 당원의 성격이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금 당원 그룹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오늘 뭐 경향신문은 일면 또 그랬죠. 톱박스에서 예. 곧 분석을 했던데 두 분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새로 유입된 지지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지금 좀 일정 부분 감정 싸움까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까지 가서 싸울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차기 당권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정책 역학이 섞여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새로 유입된 당 지지층이 뭐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가짜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까지 싸우는 게 과연 이 팩트를 두고 싸우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 그러니까 유 이재명 현상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싸우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현상이 어느 정도 범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마치 그러니까 이 실체가 있다 없다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뭔가 이제 기존 팬덤과 그 새롭게 유입된 팬덤 사이에 싸우는 양상처럼 뭔가 감정 싸움으로 번진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이게 무슨 또 뭐 좀 그렇습니다. 뭐 김어준 대 이동형의 뭐 약간 뭐 대리전처럼 불거지는 것도 있고 뭐 누구는 이동형 개고 누구는 김어준 개고 막 해가지고 다 편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까지 됐잖아요 지금. 이게 그 뒤에 뭐 정청래가 어떻고 김민석이 어떻고 이재명의 대통령의 마음이 어떻고 되게 복잡하게 막 들어가는 사실 대부분 뇌피셜인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와 중도보수 쪽으로의 포지션 변경을 천명을 하면서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 지표로 나오는 거니까 이 정량적으로 일단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거나 새롭게 바라는 지향점이 있을 것이고 기존 지지층 중에서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가치장이 바뀐 분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고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다 다양하게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분탕 종자가 일부 섞여 있는 것도 맞고 소위 말해서 네. 표현을 그렇게까지 하죠. 그러니까 뭔가 갈등을 유발해가지고 거기서 조인의 이득을 보려는 그러니까 양측에 다 양측에서 다 내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뭔가를 하고 있어라고 말을 외치지 실제로는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정치인도 있고 밑에서 좀 아닌 척하면서 이게 숨어들어서 끼어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전체를 대표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이렇게 채로 거르듯이 이렇게 잘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어떻게 융합시키고 넓게 크게 갈 것인지 또 뭐 경쟁하거나 싸울 거지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다 한가운데 뭉클어져가지고 너 뭐 털 묻었지 너 뭐 했지 뭐 아니면은 뭐 너는 뭐 해갖고 지금 누구 올드니 뭐 이것 맞고 싸우잖아요. 의미 없다. 어차피 뉴가 되게 뭣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비하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 올드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 다 적폐하라고 묻어도 문제인 거고 사실 다 큰 흐름에서 있는 건데 저는 아무튼 뭐 요새 뭐 이 진영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되게 신기하네. 사실 원래 근데 여권은 주류는 항상 분화하고 누가 찐인지를 감별하게 되고 이게 항상 걷거든요. 이거를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극복하냐 하지 못하느냐가 그 정권의 성공 여부가 갈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약간 특화시켜서 정청래 대표하고 이상윤 최고위원이 지금 재명인의 말에서 강퇴당했잖아요. 예.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어제 그 부분은 민주당 쪽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과장되게 기사가 나갔고 그것은 정청래 대표한테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호의적이지 않은 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재명인의 마을이 20만 명 가입자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는 사실 1,000명 정도가 한 거거든요. 1,000명도 투표해가지고는 이제 뭐 강퇴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는 과장되게 보도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이게 소위 말하는 뭐 갈라치기라는 단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 갈라치기식 보도 아니냐라는 식의 오히려 언론을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전체 현상을 굉장히 좀 과장해서 보도하는 건 숫자만 보더라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함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생기게 된 뭐 뉴 이재명 이게 올드 이재명이랑 대비되는 말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제 취재 결과이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정리해야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드렸던 취지는 재명인의 마을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뉴 이재명의 당원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러면 활동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주축 공간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걸 여쭤보고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뉴 이재명이신 분들 중에 당원이 아닌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층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명인의 마을이 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20만 명이 넘더라고요. 회원이 그중에서 한 1,200분 정도 투표한 거잖아요.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게 기륜인 거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어쨌든 그립을 좀 강화하게 되는 또 그거를 원하는 지지층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정청래 대표가 이들에게 이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분명한 거죠.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반성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갈등을 통해 가지고 부추겨 가지고 이득을 보는 세력이 누군지에 대한 또 물음표 나오는 거고 또 언론에서도 이렇게 기성 관성대로 쓰다 보니까 조금 뭐 그게 의미가 없는 기사는 아닐 텐데 조금 부풀려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일수록 조금
조금 이렇게 가르마를 잘 타서 쓰면 좋을 텐데 뭐 제가 그 당 출입은 아니니까 아무튼.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입됐던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그 실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념적인 가치, 이념적인 가치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지향적인 태도들보다는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또 효능감을 느끼는 분들이란 해석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 정청래 대표가 지난 지금 한 달 넘는 과정 동안 가지고 왔던 그 합당 자체 또 있겠지만 사실 과정 관리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유능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끼워 맞춰가지고 비판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좀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빨리 정청래 대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거는 좀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좀 치명적인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차기 당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구도가 잡힐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확실한 관리형 주자로서 대통령을 서포트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들. 크게 두 가지 형에서 아마 당대표 컨셉들이 나오고 그리고 당원들한테 호소해서 거기서 표가 갈릴 텐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 두 가지 컨셉에서 둘 다 좀 애매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느냐. 이번 상황이 특히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좀 그 부분에 대한 메이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자꾸 끌어올려지는 것 자체가 되게 나쁜 시그널인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 이제 당대표 되고 그런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 보면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정청래고 굉장히 좀 일치를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보여준 모습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띄우게 하니까 예전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욕했던 것들 다 끌어올려져 가지고 너 옛날에 이랬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생각도 변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고 정치인 특히나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여당 대표는 더더욱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대한 비난 중에서 과한 것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여당 대표라고 하는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때문에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에 대한 비난 중에 부당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신뢰를 회복할까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반청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친청 쪽에서도 뭔가 그냥 뭐 대표한테 왜 그래 요거 말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핵심은 근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청와대의 속내는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핵심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확인할 길이 없다.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석 이제 대신 네, 홍익표 수석을 한번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럴까요? 고정을 하셨던. 아니, 지금 제가 지금 그냥 시사인 지금 청와대 출입한다면서요. 3월 9일 날짜 정확하게 말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3월 초중순부터 저희가 신원 조회가 끝나고 이제 가게 되긴 그럼 합니다. 제 1호 취재사항 나왔네요. 예. 아까 또 의상 코스튬. 구입비. 네. 만약에 그게 관철되면 누구 덕이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의상을 입고 갈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건 본인의 자유여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좀 어색하긴 하네요. 반바지도 한번 뭐 추천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럼요. 네. 예.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